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제1권 제7장 그리고 청년단 두 번째. 염상군은 입끝에 매달고 있던 꽁초를 퇴 뱉아 발끝으로 잉끌이며 사나우는 길로 차부 쪽을 훑었다. 그 썰렁함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리치고는 작은 난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100명이 넘는 사상조 중에 그의 부하가 9이나 끼어 있었다. 염상군은 그 사실만 생각하면 갑자기 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는 것 같았다. 빨갱이에 대한 뜨거운 증오심이 들끓는 한편으로 죽어간 부하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움을 당했다. 급한 김에 그들을 팽개치고 혼자서만 달아났던 그 비겁하고 의리 없음이 스스로에게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죄의식과 부끄러움은 빨갱이에 대한 증오심에 한층 뜨거운 불을 붙였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 뿌려요. 염상군은 새로운 각오라도 하듯 거칠게 내뱉고는 길을 건넜다. 남국민학교 통하는 삿길로 접어들었다. 정사장 내 술도가로 가는 길이었다. 정사장의 아들 정하섭을 표적으로 밤낮 없이 부하를 잠복시키고 있었다. 아들 덕에 죽음을 면한 정사장은 벌써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 그의 죄는 빨갱이 덕을 톡톡히 보았다는 것이고 덕을 톡톡히 보았으니 그도 빨갱이라는 점이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알았던 정하섭이가 이번 사건이 터지자 곧 읍내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정보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문제였다. 경찰에서도 정하섭을 만만찮은 놈으로 찍고 있었다. 염상군은 3년 전에 있었던 정현동 사장과의 은밀하고도 옹물진 거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염상군은 자신의 과시를 위해 독립투사라는 변조된 이력을 당당하게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시한대의 이름으로 친일파를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기세를 올렸던 것이다. 해방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염상구의 그런 위침은 의외로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친일파 이름이 줄줄이 엮여지고 그 이름들은 욕과 뒤범벅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본 놈한테 금덩어리를 주고 술 도가를 손에 넣었다는 정현동 사장의 이름이 맨 앞에 거론된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한대의 힘으로 무슨 의법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심의 물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었다. 더구나 염상구의 사람 됨됨이로 보아 무슨 일을 저질러 낭패를 당할지 모를 형편이었다. 염상구는 그들 모두의 눈꼴에 생긴 종기였고 염상구를 회외한다는 것은 그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래서 정현동 사장과 염상구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돈 가진 자들의 회유책이란 을에 그렇듯이 정 사장은 돈 뭉치를 내밀었고 그 돈은 염상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다. 염상구는 돈의 액수에 놀랐고 이런 일로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염상구의 마음은 여지없이 흔들고 있었지만 자신이 떠들어댄 말에 대한 체면이 한 가닥 목에 걸리는 가시였다. 돈도 먹고 체면도 세우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끙끙거리던 염상구는 되었소! 외치며 무릎을 쳤다. 공일날 남국민학교 운정서 잔치를 벌입시다. 돼야지 얼마나 남짓 잡고 막걸리 50말 정도 풀어서 읍내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그 자리에 친일파로 올린 사람들이 또 담아와서 한바탕 올려 물면 깨끗하니 끝날 것이요. 혹시 행패 부리는 놈 있음사 우리 아그들이 책임을 맡은 것인게 내 생각이 어쩐 게라. 어허허허 그거 한번 좋은 생각이지. 정 사장은 속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한갓 주먹패에 지나지 않는 상구놈에게 돈 거래로 입막음을 했다는 소문이 날까 두렵고 상구놈 입만 막는다고 해서 한번 등을 돌린 인심이 수습될까 찜찜하던 참이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서로가 필요한 명분과 실효의 방법을 찾은 셈이었다.
정 사장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도 저놈이 사람 여러 잡을 놈이다. 염상구의 머리 돌아가는 것에 혀를 내둘렀다. 염상구는 샛길로 꺾어 돌면서 걸음을 멈추었다. 술도가는 그대로 길을 따라가면 20여 미터 앞이었다. 그 길 건너 맞은편 가게에 부하들 잠복시켜 놓고 있었다. 염상구는 천천히 담배를 빼물었다. 정 사장네 살림집은 술도가 바로 뒤에 붙어 있었다. 출입문은 분명히 큰 길 쪽으로 나 있는 대문뿐이었다. 사방으로는 다른 집들이 잇대어 있어서 담을 타넘을 수가 없었다. 만약 정화섭이가 나타난다면 제놈이 홍길동이 제주를 타고나지 않은 바야 죽어나 사나 대문으로 드나들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염상구는 정화섭이가 꼭 나타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난리통에 어디서 활동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쫓기고 있는 몸일 것은 분명했다. 쫓기는 몸으로 무엇보다 구한 것은 돈일 것이고 돈을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란 집을 찾아드는 길일 것이다. 염상구가 꽁초를 두 손가락 끝에 끼워 튕겨내는 참이었다. 어떤 여자가 대문을 나왔다. 염상구는 정 사장네 식구 일이라 싶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슬며시 옆으로 돌아섰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길은 여자 쪽으로 쏠려가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염상구의 의식은 굴절을 일으켰다. 저게 누구더라? 분명 눈에 익은 얼굴인데 얼른 잡히지가 않았다. 저 얼굴이 그 여자의 얼굴에 겹쳐지는 얼굴이 있었다. 무당 원래의 얼굴이었다. 그렇다. 원래의 딸이었다. 염상구는 픽 웃어버렸다. 구슬할 모양인데 구슬한다고 풀려날 정사장이 아니었다. 정사장을 붙들어간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귀신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끼리 일어난 일에 제 아무리 구슬해봤자 무당 배부련 노릇이지 영험이 나타날 리 없을 일이었다. 염상구는 느긋한 마음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가까워지고 있는 무당딸의 모습을 찬찬히 훑기 시작했다. 다소곳이 숙인 얼굴이 참으로 잘생겨 보였다. 보통이 넘는 키에 날씬한 몸매 또한 눈을 홀렸다. 전에 덜어본 일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사시 뻐근해지도록 예쁜 줄은 몰랐었다. 염상구는 그 처녀를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 시학씨, 나 좀 봅시다. 염상구는 불쑥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엄니. 소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진저리를 쥐고 놀랐다. 왔다며 어찌 그리 놀랍부려잉. 내 목청이 좁게 크긴 했지만서도. 염상구는 미안한 생각에 뒷말을 어물거렸다. 급한 김에 말을 한다는 것이 턱없이 큰 몫으로 냈던 것이다. 자신이 생각해도 서툴고 촌스러운 짓이었다. 무슨 일이신디? 소아는 앞을 막아선 남자가 바로 그 소문사 나온 염상구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러자 놀라움은 일순에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침착하게 먼저 입을 뗀 것이다. 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마 네가 이뻐서 그런다고 할 수는 없고 염상구는 막상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여자를 경험할 만큼 했지만 지금처럼 가슴이 이상스럽게 흔들린 적은 없었다.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참 지랄 같은 묘한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불러 세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 사장네 구슬하란갑잖아. 고작 이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야,
소아는 간단한 대답만으로 줬겠다. 자신이 대답할 말을 그 사내가 대신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거길 뭐하러 왔다 가느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아는 긴장을 풀었다. 이 사내는 무슨 낌새를 채는 것이 아니라 남자 냄새를 풍기느라고 자신을 붙들어 세웠음을 알아차린 것이었다. 무슨 굿이랍디요? 흔한 죄수굿인디요. 염상군은 또 말이 막혀버렸다. 고 가신에 말하는 입술도 없다. 꼭 끌어안고 쪽쪽 빨아불면 달디단 물이 질질 나오겠다. 더 부를 말이 없어진 염상군은 여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가보시오. 소아는 눈을 내리깐 채로 고개를 약간 숙여 보이고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보시오, 시학씨. 사내의 부르는 소리에 소아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걸음을 멈췄을 뿐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무엇이냐? 아무리 무당딸이라도 이름은 있을 것인디. 이름이 무엇이오? 옆에 다가선 사내가 물었다. 소화구먼요. 소화? 소화? 밥 먹고 소화시킨다는 소화는 아닐 것이고 무슨 뜻이오? 흰 꽃이라는 뜻인데요. 흰 꽃? 참말로 누가 진 이름인데 생김하고 딱 맞아떨어진 이름이시. 얼개를 말을 해놓고 염상군은 그만 스스로 민망해졌다. 얼른 가보시오, 얼른. 염상군은 서둘러 돌아섰다. 그러나 뒤돌아서 멀어져가는 소화라는 무당딸의 뒷모습을 음탕한 눈길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저 살랑살랑 흔드는 방댕이 좀 보소. 무당춤 폴짝폴짝 얼싸얼싸 잘 쳐대는 아래심 씌인 것 보면 전혀 니노지가 암에 낯짝 이쁘게 생기고 먼치로 쫄깃쫄깃하고 음죽음죽한 것이 꼭 겨울 꼬막 마실 것이다. 헌디 신내리 무당 잘못 건드리다가는 급사를 맞든가 빙신이 든다니까 말이여. 저것 한번 조지고 급사를 맞을 수도 없고 운주와 급사를 면해야 빙신이 드는 것인디. 왔다며 참말로 사람 환장하겠네. 염상군은 손바닥으로 사투를 흩어가며 연병을 오늘 저녁에는 다방 화자나이나 조진 수밖에 없제. 쩝쩝 입맛을 다시며 돌아섰다. 나간댁은 마루 끝에 서서 소아가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대문 밖까지 전성을 하려 했었는데 소아가 침착한 눈길을 주며 고개를 저었던 것이다. 나간댁은 그 뜻을 금방 깨달았다. 소아는 대문 앞에 이르러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눈길이 여전히 침착하고 그윽했다. 나간댁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소아의 모습이 바람처럼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리자 그때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울음이 훅 복받쳐 올랐다. 나간댁은 입뿌리가 저리도록 어금니를 맞물어 울음을 씹었다. 그래도 덩이진 울음은 입 밖으로 새 나가려 했고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나간댁은 기둥을 붙들어 안았다. 아녀자의 울음이란 평소에는 해퍼서는 안 되는 법인데 지금 집안 형편은 더욱 그랬다. 바깥 어른과 장남이 함께 변을 당하게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나간댁은 목젖이 아프도록 웃음을 삼키며 시야가 흐려지는 눈을 한사코 위로 떴다. 뿌옇게 흐려 보이는 하늘에 남편과 장남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하서봐. 나간댁은 기둥을 더 꼭 껴안으며 절박하게 아들을 불렀다. 남편은 어제 아침에 붙들려 갔다.
남편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지 아침밥을 한술도 뜨지 않았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양복을 입었다. 너무 걱정 말고 되는 대로 돈이나 장만해 두소. 남편이 방을 나서면서 남긴 말이었다. 남편이 붙들려가는 것 같지 않게 경찰을 앞장서 대문을 나선 다음에야 집안에는 조심스런 웅성거림이 퍼졌다. 새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영문을 알고자 했던 것이다. 나간댁은 아이들을 안심시켜 저희들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야 남편이 붙들려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돈은 따로 장만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평소에 남편이 알뜰하게 간세온 돈을 챙겨놓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 일이 돈만 가지고 무사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나간댁은 떨칠 수가 없었다. 큰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남편도 필경 그 참배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로 붙들려간 것이다. 그들이 몹쓸 짓을 저지른 수가 너무 많음이 나간댁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들의 죄가 모두 남편한테 더 씌워질 것만 같았던 것이다. 어찌해야 좋을지도 모른 채 나간댁이 망연하게 앉아있는데 소아가 찾아온 것이다. 자네가 어쩐 일인가? 나간댁은 뜻밖이라는 생각으로 소아를 맞아들이면서도 더 이상의 아무런 예감도 갖지 않았다. 평소에 소아내는 부름을 받고서야 발걸음을 할 뿐 그쪽에서 먼저 발걸음을 하는 일이 없어서 나간댁은 그저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다. 그 뜻밖의 걸음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더 생각하지 않은 것은 나간댁의 심정으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나마 소아를 웃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무당인 탓이었다. 누구나 무당이라는 신분을 천시하면서도 막상 대면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을 감추고 나름대로 예를 차리는 것이었다. 그건 그네들의 몸을 타고 내리는 신통력과 그 재앙을 저어하는 이기심의 발로일 터였다. 더구나 나간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원녀의 신통력을 믿어오던 터였다. 방으로 잠. 소아는 조용한 고개 놀림으로 주위를 살피며 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소, 어서 들소. 나간댁은 앞서 방으로 들어서며 어미가 몸이 더 심하게 아파 돈을 빌리러 온 것인가 하는 생각을 얼핏 했다. 저 집안에 딴 식구들 있는가요? 문을 닫는 소아가 숨죽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물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조금 전과는 달리 당황하고 있었다. 아들이 저거들 방에 있는데 왜 그러는가? 나간댁은 그때서야 비로소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장남 하섭의 얼굴이 퍼뜩 떠오른 것이다. 그녀의 의식은 분명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고 있었지만 말이 되어 나오질 않았다. 이 핀지. 소아는 약간 옆으로 돌아서 치마 말기 속에 감추었던 정화섭의 편지를 꺼내 나간댁에게 내밀었다. 아드님이. 소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떨구고 말았다. 정화섭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며 나간댁이 그럼 자기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스쳤던 것이다. 요게 어찌 된 일인가? 편지를 읽고 난 나간댁이 소아의 팔을 붙들었다. 아랫목에 앉혀진 소아는 대충의 이야기를 전했다. 고맙네. 자네 은공이 태산이네. 지금 지닌 돈이 있긴 한디 그것 갖고 어디 되었는가? 내가 더 장만할 것인께 내일 요맘때 한 행보 더 해줄란가? 내 자네 은공 앉을 것인께. 나간댁은 간곡했고 소아는 그 간곡함에 오히려 번거로워 겨우 대답을 했다. 나간댁은
남편을 위해 챙기려고 했던 돈 말고도 자신이 손을 뻗쳐 모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다 모아들였다. 경찰서에 갇혀있는 남편보다는 쫓기고 있는 아들의 피신이 더 급했던 것이다. 소아는 어김없이 아침 나절에 다시 왔다. 나간 댁은 돈 보퉁이를 내놓았다.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소아가 입을 열었다. 혹시 전대 없으신 게라? 전대? 요대로 들고 가서는 남들 눈에. 그때서야 나간 댁은 소아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전대에다 돈을 넣어 치마 속 허리에 차겠다는 뜻이었다. 광목이 있으니까 얼른 맹글세. 나간 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아의 생각 깊음에 놀라고 있었다. 그 조신한 몸가짐, 밭꽃 같은 인물만으로 아까운데 생각까지 저리 침착하고 깊으니 무당딸로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바늘일 솜씨가 남다른 나간 댁은 재봉틀에 앉자마자 전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광목을 겹으로 접어 한쪽을 박음질하고 양쪽 끝에 묶을 끈을 매다는 전대는 금방 만들어졌다. 금매 우리 하섭이도 이 전대를 그대로 차면 되겠구만. 소아에게 이르듯이 전대 속으로 돈을 옮겨 넣으며 나간 댁은 말했다. 예. 소아가 가느다랗게 대답했다. 소아는 온 얼굴이 붉어지도록 부끄러워하며 통치마를 걷어 올렸고 나간 댁은 묵직한 전대를 들어 소아의 허리에다 얹었다. 그때 문득 나간 댁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 애가 혹시 전대를 아들 앞에서 푸느라고 이런 모양을 하면 어쩌나. 설마 이 조신한 처녀가 그런 실수를 하려고. 나간 댁은 자신의 생각을 천연덕스럽게 여기며 덮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머리를 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다. 하섭이는 제 생명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을 어떻게 이 처녀한테 시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리도 믿을 수 있었을까? 어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소아는 무슨 이유로 이런 위험한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간 댁의 여자적 직감은 예리한 촉수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딸의 첫 생리를 눈치채고도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더구나 지금 상대하고 있는 건 딸이 아니라 생판 남이었고 처녀였으며 생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간 댁은 신음을 씹었다. 아무리 짚히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차마 입 밖에 내어 물을 수 없는 물음이었다. 부디 몸 성해야 한다더라고 전해주소. 나간 댁은 겨우 이 말을 했을 뿐이다. 남편한테서는 언제 돈을 필요로 하는 전갈이 올지 모른다. 어서 그 돈을 장만해 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간 댁은 기둥을 붙든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대들보고 기둥이고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황폐감이 그녀를 못 견디게 했다. 장남 허섭이는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마음을 서운케 그늘을 적시는 무정한 나무였다. 자식은 하나같이 열 손가락 깨무는 아픔의 정이 골고루 사무치는 것이라 했지만 그래도 장남에게로 쏠려가는 한 가닥 살찔한 마음은 따로 있었다. 사내 아이들은 계집 아이들과는 달리 한결 빨리 어미의 품을 벗어나는 것이다. 7살을 지나 10살을 넘으면 벌써 어미의 손이 사타구니의 때를 문질러주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때 어미는 아들이 그 이쁘고도 귀여운 고추가 늦봄의 애고추가 아니라 초여름의 풋고추로 변하고 있음을 문득 부끄럽게 발견해야 하고 한편으로 대견하게 여기며 삿을 쓰다듬는 감쪽 속에서 아릿아릿하게 솟아나는 정을 거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변성기가 오고 코 밑에 솜털이 검은 빛으로 변해가고 그 몇 고비를 넘기면서 어미의 정은
땅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되어 더욱 간절해지고 미처 나타내지 못한 정은 믿음으로 변해 장성한 아들의 어깨에 걸리는 것이다. 그것이 장남인 경우에는 더 말하여 무엇하랴. 그런데 장남 하섭이는 중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마치도 병을 앓듯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몹쓸 생각은 어미의 믿음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게 만들었다. 장남이 그렇게 변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말 못하는 속에서 안타깝게 조바심쳤고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종종 걸음을 치며 살아야 했다. 하섭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고 나서는 그 몹쓸 생각을 완전히 버린 줄 알았었다. 서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아버지와의 그 단단한 약속을 지키는 줄만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들은 남편의 눈길이 닿지 않는 서울에서 더 마음 놓고 활발하게 그 몹쓸 생각에 빠져들어간 모양이었다. 나간댁은 아무리 되작거려 생각해 보아도 하섭이가 어째서 그 몹쓸 생각에 토끼가 덫에 걸리듯 해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식이라서 역성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커가면서 그 심성이 독하거나 고집스럽지가 않았다. 닭 모가지를 비틀거나 돼지 멱을 따는 것을 끔찍스러워했고 욕심이 없고 인정스러워 아이들과 다툰질하는 일도 별로 없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자들과 한패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변해도 어찌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귀신이 쉬지 않고서는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귀신도 예사 귀신이 아니라 불지옥 귀신이 쉰 것이다. 아들의 넋도 혼도 빼앗아간 좌익사상이라는 것이 나간댁에게는 꼭 불지옥 귀신 같게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염상구의 희롱에서 벗어난 소아는 한사코 빨라지려는 걸음걸이를 늦춰 잡느라고 신경 쓰며 소방서 앞에 이르렀다. 소방서만 돌아가면 염상구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 아직도 그자가 그곳에 얼쩡거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떠밀려 소아는 소방서를 끼고 돌았다. 왜 그자가 거기에 있었을까? 우연이었을까? 혹시 술도가집을 영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자는 이미 경찰만큼 무섭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만약 그자가 그분의 겉줄을 염탐하고 있었다면 돈 모퉁이를 그대로 들고 나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의심 품은 눈이 그대로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큰 곳을 준비할 돈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도 믿지 않을 거액이었다. 그런 둘러댐이 통할 리 없었을 것이고 끼쳐오는 소름에 소아는 몸을 부르르 떨며 젠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소아 다리를 건너 회정리 일부의 끝머리에 다다를 때까지 소아는 빨리 걷는 데만 정신을 쏟았다. 그래서 순천으로 오가는 자동차가 서너 차례나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곤 했지만 소아는 손바닥으로 코를 가리고 돌아서는 평소의 몸짓을 하지 않고 그 먼지 속을 내쳐 걸었다. 회정리 일부의 경계인 도래등 비탈길을 다 치올라서야 소아는 숨길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뒤쫓아오는 것만 같았던 그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길에는 흰빛 햇살만이 약간 추운 느낌을 띠고 가득 차 있었다. 도래등 마루를 살짝 넘어 왼쪽으로 꺾어지는 길을 따라 소아는 빨리 걸었다. 자동차가 내항할 수 있도록 넓게 닦아놓은 약간 오르막진 그 길이 끝나는 곳에 현부잔의 별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벚나무들이 유난히도 가을을 타는지 어느덧 잎들은 다 떨구고 맨몸으로 서 있었다. 서둘러 걷고 있는 소아의 발이 옮겨질 때마다 낙엽 바스라지는 소리가 연약하게 흩어졌다. 소아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연못을 지나치고 있었다. 석등 앞에 이르러서야 소아는 집보다는 별장 쪽으로
훨씬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머니를 혼자 있게 한 시간도 꽤 지났고 그분을 만나면 또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소아는 집부터 먼저 들리기로 했다. 집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도 그녀의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머니 얼굴 대하기가 민망하고 죄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분이 나타난 그저께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줄곧 불안에 떨고 있었다. 식사도 거의 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리 안심시키는 말을 하며 밥을 떠넣어도 어머니는 내뱉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밥맛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라는 의사표시였다. 어머니의 그런 반응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지금까지 그저 아무 일도 아니니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해왔던 것이다. 그 말은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제 낮에도 거의 어머니 옆을 떠나 있다시피 했고 밤에는 아예 옆에서 자지를 않은 것이다. 그렇듯 무슨 일인가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풍을 맞아 말을 할 수 없게 된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비밀이 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소아는 어머니에게조차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만약 그 누구에게든 발설을 하면 애군이 끼쳐 그분이 무사히 떠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 예감을 거역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했다. 그건 신령님이 내리신 예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소아는 토방으로 올라서며 잔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엄니 주무시오? 소아는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주무실 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인사로 한 말이었다. 역시 어머니는 눈을 빤히 뜨고 있었는데 핏발이 성상에 엉킨 그 눈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얼굴은 더욱 핏기가 없어진 채 편하게 부석부석 부어올라 있었다. 어머니가 이틀 동안 애태우고 있던 흔적이 역연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내가 미친년이다. 내가 미친년이다. 소아는 어머니 얼굴을 바로 대할 수가 없어서 눈길을 떨구며 자책했다. 엄니 인자 좀만 참소. 일 다 끝나가니께 일 좋게 끝나면 엄니 속 시원하게 다 말할라네. 엄니도 내 이야기 들으면 잘했다고 날 취할 것이네. 엄니를 속이 잔 것이 아닌께 좀만 참소. 소아는 어머니의 소변자리를 갈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이 꼭 어머니에게 하는 말만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분과 헤어질 시간이 임박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이별을 준비시키고 있었다. 엄니 아무 걱정 말고 누워있으소. 나 얼렁 댕겨올라네. 소아는 굳이 어머니의 눈을 피하면서 말하고는 일어섰다. 소아는 석등 부근에서부터 사방을 핥히며 걸었다. 가까운 곳만이 아니라 먼 발치까지 세심하게 눈길을 보냈다. 그 경계 방법은 정화섭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별장 본체의 쪽문을 들어서기 전에 다시 전방을 좌우로 살폈다. 가을 정오의 정적 속을 작은 잎새들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을 뿐 어디에도 인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불안에 시달리며 혼자 누워있는 집을 보듬듯이 하고 있는 풍성한 대숲이 느린 흔들림의 물결로 바람을 타고 있었다. 그 흔들림의 물결이 흐르는 구비를 따라
무수한 햇빛의 조각이 반짝이고 있었다. 소아는 거기에 잠시 눈길을 보내고 나서 아, 자신도 모르게 가느다란 감탄의 소리를 휘름처럼 흘렸다. 소아는 대숲이 바람의 흔들림에 이루는 그 부드러운 물결의 흐름을 좋아했고 그 흐름을 따라 헤아릴 수 없이 이파리를 위해서 반짝이는 햇빛 조각들을 보노라면 가슴 저려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곤 했다. 소아는 기민한 동작으로 쪽문을 밀고 들어갔다. 후원으로 돌아가는 모퉁이에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돈 전대를 풀었다. 그것을 가슴에 안고 후원 잔디밭을 가만가만 걸으며 소아는 잔기침을 했다. 이내 방문이 열렸다. 그 공간에 정아섭의 얼굴이 정물처럼 박혀 있었다. 댕겨왔구만요. 소아가 고개를 숙여 보였다. 어서 들어오시오. 정아섭이 방문에서 비켜 앉았다. 소아는 빠른 동작으로 고무신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고무신을 윗목 구석에 놓은 소아는 돈 전대를 정아섭의 앞에 조심스럽게 밀어놓았다. 정아섭은 그것을 길게 펼쳤다. 전대를 따라 옆으로 쭉 움직이던 그의 손끝이 한 지점에서 멈추었다. 그는 손끝에 물기의 감촉을 느꼈던 것이다. 정아섭의 눈이 머무른 부분에서 분명 물기의 얼룩이 번져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것이 소아의 땀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고 반사적으로 소아를 쳐다보았다. 소아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소아는 정아섭의 손끝이 멈추었을 때 벌써 자신의 땀이 거기에 밴 것을 알았다. 그 순간 알몸을 들킨 것 같은 부끄러움이 전신을 덮었던 것이다. 정아섭은 소아의 상기된 얼굴의 색조가 자신에게로 묻어오는 것을 느끼며 시선을 전대로 옮겼다. 그리고 손바닥을 쫙 펴 전대를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쓸어나갔다. 아까 그 부분이 조금 심했을 뿐 전대는 전체적으로 눅눅한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정아섭은 그 눅눅한 감촉이 가슴에 야릇한 소롱돌이를 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두근거리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어지러운 것도 아닌 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라서 무엇라고 딱히 짚이지 않는 기묘한 충격 같은 것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아라는 여자가 일으키는 색다른 바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소아는 정아섭의 손바닥이 전대를 쓸어나갈 때 그 손바닥이 자신의 맨 허리를 감고 도는 것만 같아서 눈을 꼭 감고 말았다. 날씨도 서늘한데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리 땀을 흘렸을까. 나는 이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아섭은 전대를 천천히 접으며 생각했다. 그저께 밤에 그녀의 속살 속에서 그녀를 구체적으로 만난 이후 최초로 떠오른 생각이었다. 지금으로선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 정아섭은 공허함을 느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둠이 온 것과 더불어 그녀의 곁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정아섭은 이내 자신의 생각 자체를 비웃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감상적 위선이라 여겨졌던 것이다. 읍내는 어제보다 달라진 게 뭐 없습니까? 정아섭은 전대를 벽 쪽으로 밀치며 별로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은 잠긴 어조로 물었다. 별일 없더만요. 소아는 미처 무슨 말부터 해야 할 것인지 정리도 못한 채로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정아섭은 그 말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고생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찌된 용무인지 전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냥 고생했다는 말이 아닌 그 어떤 말, 자신의 마음과 느낌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담겨둘 수 있는 확실한 말은 찾아지지 않았다. 정화섭은 말이라는 것이 어이없이 불확실하다는 걸 느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집안에도 별일 없지요? 어저께 물었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며 정화섭은 쓴 웃음을 옅게 흘렸다. 예. 소아는 자신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간댁은 정 사장이 경찰서에 붙으려는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다짐했던 것이다. 나간댁에 그런 다짐이 없었더라도 소아는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분을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집 앞에서 마주친 그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오다가 설비 들은 이야기인데 어저께 밤에 좌익 쪽 사람들 총살시켰다고 하더만요. 소아는 일부러 이 말을 했다. 이 말 저 말 다 감추다 보면 그분이 안심하고 읍내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어지간히 다급하기도 하군. 정화섭은 픽 웃음을 흘렸다. 오늘 밤에도 또 죽일 것이오. 하는 말이 잇따라 나오려는 것을 눌렀다. 그건 그들에 대한 감정이었지 소아에게는 하등 필요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의당거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분노가 갈퀴발처럼 일어나며 가슴팍을 긁었다. 난 어두워지는 대로 떠나야겠소. 정화섭은 열기 묻은 목소리로 불쑥 말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은 소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화섭은 스스로에게 어이없어하고 있었다. 꼭 소아가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것을 뿌리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만 것이다. 그 말을 이런 식으로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미안함과 교마움을 최소한이나마 담아 그 말을 하려 했던 것이다. 소아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왜 일어나오? 정화섭이 소아를 올려다 보았다. 그 얼굴에 노여움이 서린 듯했다. 점심인지. 나 배고프지 않소. 앉으시오. 정화섭은 소아가 앉기를 기다리지 않고 상체를 기울여 팔을 뻗쳤다. 그는 소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소아는 멈칫했다. 그의 손이 너무 뜨거웠던 것이다. 그 뜨거운 만큼 억센 힘이 소아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끌려가며 또 구판 설 때 같은 아스만 현기증이 쌓인 발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들꽃 냄새가 가슴을 적셔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의 채취에 어느 만큼 익숙해져 있었고 그 채취의 의식을 적셔가는 슬픈 안개 같은 황홀을 알았다. 그는 어제 낮에야 비로소 그녀의 나신이 얼마나 맑고 눈부신가를 알았다. 그녀가 읍내를 다녀온 다음 그는 시간의 초조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녀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완강하게 거부했다. 손수 옥고문을 풀었던 지난밤과는 너무나 다른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거부가 강할수록 그의 남성은 더욱 강해졌다. 거부를 포기한 그녀는 울먹였다. 한낮에, 한낮에. 그는 그때서야 거부의 뜻이 부끄러움 탓임을 알았다. 그녀의 부끄러움을 이해하려 한 것은 그의 이성이었고 그녀의 부끄러움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의 남성이었다. 승패가 자명한 싸움에서 그의 남성은 이성을 여지없이 무찔러 버렸고 그녀의 부끄러움으로 격려하는 그녀의 알몸 위에서 불붙은 그의 남성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었고 그 불길이 어느 한순간 수천 수만의 불티로 쪼개지며 흔적도 없이 사그라져 버렸을 때 비로소 그의 이성은 패배의 먼지를 털며 소생했다. 소생한 이성이 발견한 것은 얼음처럼 응고되어 있는 그녀의 슬픔이었다. 무당인 그녀의 빼어난 인물과 고운 몸매와 그것들은 슬픈 운명의 실로 꿰어진 염주 같았다. 한 번의 경험도 쉽게 습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제처럼 거부의 몸부림을 하지 않았다. 어제의 부끄러움이 부끄러워질 만큼 부끄러움은 옅어져 있었다. 어쩌면 헤어짐을 앞두었기에 더 그런지도 몰랐다. 그도 어제처럼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손놀림에 따라 옷을 하나씩 벗어냈다. 그녀를 떠난 옷 가지 마다에서 풀먹인 옷에 싱그러운 내음이 풍겼다. 마지막으로 속옷이 벗겨지면서 그녀는 몸을 웅크렸다. 그가 이불을 끌어다 그녀를 덮었다. 그녀는 감고 있던 눈을 덮고 감았다.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그의 맨몸이 그대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스만 현기증을 느꼈다. 그는 한 팔로 그녀의 목을 감으며 몸을 밀착시켰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등을 더듬어 내리고 허리에 잠시 머무는 손은 둔부를 지나 허벅지까지 내려갔다. 그는 애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을 기억해두고 싶은 욕구가 성욕에 앞서 있었다. 그의 손은 다시 그녀의 어깨로 올라왔다. 그녀를 끌어안았다. 꼭꼭 끌어안으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자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하는 평소의 자문이었다. 그는 문득 떠오른 그 물음을 내팽개치듯이 포옹을 풀었다. 그리고 그녀의 흰 전무답에 얼굴을 묶고는 마구 비벼댔다. 소아, 너는 누구냐? 나는 또 누구냐? 사는 것이 이런 것의 연속이라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느냐. 그런데 이건 순간일 뿐이다. 그리고 삶의 의미도 주어져 있지 않다. 과연 사는 건 무엇일까? 소아, 넌 신령님과 통한다는데 알고 있느냐? 그는 욕구가 식어 있음을 느꼈다. 천천히 얼굴을 들어 소아를 보았다. 그녀는 눈을 꼭 감은 채 아랫입술을 속으로 물고 있었다. 질린 듯 상기되어 있는 얼굴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는 그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다. 소아. 그는 간절하게 그녀를 불렀다. 소아의 팔이 그의 목을 감아온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그녀의 전신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아까보다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욕구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소아는 불덩어리인 그의 힘에 빨려들어 혼미하게 녹아가며 부르짖고 있었다. 신령님, 신령님,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신령님의 영업으로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애를 베게 해주십시오. 정아섭은 소아가 일찍 마련한 저녁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점심을 늦게 먹어서만이 아니었다. 그대로 물리다시피 한 상을 보고도 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아섭은 담배를 연거푸 2개째 피우고 나서 돈 전대를 챙겼다. 밖에는 땅거미가 묽은 안개 퍼지듯 내리고 있었다. 제석산 자락을 타고 내리는 것 같은 그 어스름은 곧 짙은 어두로 바뀔 것이었다.
정화섭은 전대를 찼다. 윗목에 놓아두었던 구두를 가져다가 신고 끈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담배를 빼물었다. 담배 연기를 푸 소리나게 내뿜고 물었다. 어머님 정세는 좀 어떠시오? 그대로구만요. 나 때문에 잘 돌보지 못해 더 다 빠지지 않았나 모르겠어. 아니구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말이 끊어졌다. 정화섭이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행동이 노출되지 않을 만큼 어둠은 짙어져 있었다. 진트제 넣어 구용까지 빈틈없이 시간을 맞춰야 했다. 접선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접선 가능 시간은 약속 시간으로부터 20분이었다. 그 지점의 접선자가 이동 위치로 안내하게 되어 있었다. 정화섭은 담배를 끄고 벌떡 일어났다. 소아도 소스라치며 따라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조그만 보퉁이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헤어집시다. 수원 쪽문 앞에서 정화섭이 말했다. 요 문을 나가 뒷길로도 집에 갈 수 있는디요? 소아는 정화섭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정화섭을 만나고 처음엔 그 눈길은 단호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정화섭이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쪽문을 나서 담을 타고 이어진 길을 빨리 걸었다. 됐소. 나 여기서부터 산을 타야겠소. 정화섭이 담이 꺾여 돌아가는 지점에 멈춰서 말했다. 김밥이구만요. 소아가 보퉁이를 내밀었다. 그거 필요 없을 텐데. 정화섭이 난처한 얼굴로 망설였다. 밤길인데다가 갈 길이 얼마나 멀지 몰랐는데 또 저녁 제시도 안 잡섰고. 소아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그래요. 필요할 것이요. 정화섭은 얼른 보퉁이를 받아들였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머저나 다시 오게 될 것이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정화섭의 말을 들으며 소아는 자기도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퍼뜩 떠오른 말이 있었다. 참 읍내 어머님 당부신디요. 부디 건강하시라고요. 고맙소. 그럼. 정화섭은 돌아섰다. 그리고 뒷산 쪽을 향하여 날새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이내 어둠에 묻혔고 눈을 부릅뜨다시피 한 소아의 시야에서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소아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 몰랐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금 그녀의 가슴에서는 실타래가 풀려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끝은 정화섭에게 묶여 있었다. 정화섭이 아무리 험한 길을 아무리 멀리 가도 끊어지지도 동이 나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에서 끝도 한도 없이 만들어지는 인연의 실이었던 것이다. 8장 이념 이전의 인간으로 이어집니다.